네, 그러면은 민주노총 정치위원회와 민주노동연구원, 아니,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이 민주노동연구원으로 이름을 바꿨다고 합니다. 공동 주최로 하는 민주노총 4.15 총선 평가와 과제 토론회를 시작하라고 합니다. 4.15 총선 이후에 민주노총 정치위원회는 이제 4월 달에 바로 총선 직후에 4월 달에 총선 평가 지점에 대해서 4월에 한번 논의를 했고요. 5월, 그 다음에 오늘 6월 이렇게 해서 전체 회의에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제 그 정치사업기획단에서도 한 번 더 논의를 했고요. 또 오늘은 이제 이 민주노동연구원의 정경훈 연구위원 우리 박사님께서 이제 리포트를 쓰신 게 있어서 그 보고서와 그 다음에 각 가맹 산하에서 이 평가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평가서에 기초해서 네 분의 토론자를 모시고 오늘 토론회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먼저 토론회 시작하기 전에 김명한 민주노총 위원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 아마 요 직전에 저희 정치위원회 회의가 있었고요. 그 참가하신 각 산들과 지역의 정치위원회 사업들을 주관하시는 동지들하고 또 연락 관심이 있으신 그 동지들하고 함께 모여서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시작하려고 합니다. 요즘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말이 있대요. 한 6개월쯤 되다 보니까 되게 우울하다고 하는데요. 우울합니다. 민주노총이 양적인 성장과 일노총의 지위와 사회적 발언력과 그리고 또한 조직 내에 있어서 이른바 저대변층에 대한 목소리를 내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들은 사회적으로 일정하게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지만 4.15 총선 시기의 경과와 4.15 총선 이후의 결과와 또 논의 과정들의 반복되는 과정을 또 보면서 조금 제 표현이 조금 과격했는지는 모르지만 민주노총의 정치 세력화와 이른바 정치적 존재감, 위상 그리고 그것에 대한 실질적인 세력화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얼마나 갈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진짜 아닌 건지 라고 하는 것처럼 고민할 수밖에 없는 현재 우리 조건들이 코로나 블루가 아닐지라도 정말 조금 우리를 우울하게 하는데요. 그래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오늘도 정치위원회 2020년 들어서 6번의 회의 과정들을 통하면서 다시 뭔가 짚어보고 해보자라고 하는 거였고요. 여느 때보다도 거의 대다수의 각 산별과 지역의 정치위원회에서 진지하게 논의한 평가서들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막상 민주노총이 이른바 정치세력화의 전략적 방침과 그것에 대한 로드맵을 못 잡고 있다고 하는 것이 도리어 지금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고민도 있습니다. 그것이 위원장으로서 또 정치위원장으로서 좀 더 분발하고 노력해야 될 것뿐만이 아니라 보다 과감하고 보다 정말 우리 노동자들의 노동자 진보 정치, 노동자 숫자 정치 세력화라고 하는 것 속에서 정말 결단과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노력을 더 배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하게 되는 또 상황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우리 민주노동연구원의 연구위원께서 또 민주노총의 공식 입장은 아니지만 지난 시기에 대한 이슈페이퍼를 내주셨고 또 지역과 가맹에서 정말 밑으로부터의 진지한 고민들을 담은 또 평가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그냥 회의 차원에서 멈출 것이 아니고 보다 공론화된 장으로 끌어올려서 논의를 하고 토론을 하고 뭔가 당장에 지금 구체적인 뭘 세우지는 못할 망정 그것도 정치위원회 또 하나의 몫으로 받아들여서 논의를 이제는 더 확장해 나가자 좀 이런 계획 속에서 오늘 토론회가 마련됐습니다. 그래서 이 토론회 이후에 토론이 종결이 아니라 이 토론회가 시작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함께 토론회 또 플로어 토론에서도 적극적으로 또 말씀드리 주시면 더욱더 내용이 풍부해질 거라 이렇게 생각이 들고 우리 정치위원회 동지들 또 우리
박수 우리 대표님, 또 오늘 발표자들, 또 사회 봐주시는 우리 연구원장님, 정말 위원장으로서 또 정치위원으로서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면서 오늘 토론회를 어쨌든 좀 모두가 함께 힘을 모으는 그런 또 시작점이 됐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사회자님 나오셨는데요. 발표하고 토론하실 분들 일단 나오셔가지고 사회자님이 진행하시고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 발표하신 주발제자께서 PPT를 써야 되기 때문에 먼저 주발제 듣고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소개했던 민주노총 연구원장님, 저희가 이제 이게 공짜로 조직이 독립되다 보니까 명칭을 새로 쓰고 있는데요. 아직은 생소합니다만, 민주노동연구원 원장 박용섭입니다. 반갑습니다. 단적으로, 코로나 위기가 삼켜버린 4.15 총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짚어보고, 현 진보정치에 있어서의 우리 취약한 토대를 한번 이후에 새롭게 어떻게 재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오늘 토론회인 것 같습니다. 바로 제가 시간 관계상 바로 토론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6시 끝낸다는 목표하에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를 먼저 맡아주실 우리 민주노동연구원의 정경윤 연구위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발표를 20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저거 쓰시면 되죠. 네, 반갑습니다. 민주노동연구원의 정경윤 연구위원입니다. 네, 바로 발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슈페이퍼는 5월 27일 날 발행을 해서 민주노총 홈피에 이미 열려져 있었고요. 많은 분들이 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민주노총 정기대의원대회 제목이 100만 전태일과 불평등을 넘어 사회 대개혁이었습니다.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이하는 올해는 단순히 노동자의 현실뿐만 아니라 노동운동과 민주노조의 현실을 짚고 앞으로의 방향을 다시 잘 잡는 것에 아주 중요한 해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노동자 정치 세력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총선은 촛불운동 이후의 첫 번째 총선이었습니다. 그리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시행된 첫 번째 총선이기도 했습니다. 국회의 당리당략, 민생을 외면하는 국회와 그리고 재벌개혁과 그리고 조국 사태에서 보여줬던 문재인 정부의 계급적인 한계, 이런 문제들, 그리고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은 진보 정치 세력에게 분명히 정치적 기회로 인식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 재난이 닥쳤죠. 이 재난 위기를 어떻게 풀어나야 될 것인가, 이거는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주류 정당 그리고 진보 정당에게도 거대한 숙제 그리고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 또 과제이기도 했습니다. 이번 총선은 28년 만에 최고치 투표율 속에서 치러졌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그리고 거의 대다수가 민주당의 압승과 미래통합당의 참패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진보정당은 군소정당화됐고, 그리고 민주노총이 지지했던 노동자 후보 107명 중에 3명만이 단성됐습니다. 과거 20대 총선에서 울산, 북구, 동구, 창원, 성산에서 지역구 3명, 진보정당 후보 3명 다 당선이 되었었는데 상반되는 결과죠. 이 결과를 어떻게 볼 것이냐. 단순히 외부의 안 좋은 조건으로 인해서 우연한 결과인가 라고 보기에는 선거 과정에서 나타났던 주체적 측면에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이 현상들에 대해서 내재되어 있는 어떤 본진들을 저희들이 찾지 않으면 앞으로 아마 더 상황은 심각해질 것이다 라는 고민이 있었고요. 이 분석에서는 그러한 측면에서 접근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180석과 미래통합당의 103석의 의미를 어떻게 볼 것이냐. 총선 결과 바로 뒤에는 완전히 보수의 정당을 참패시킨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죠. 그리고 민주당이 압승했다. 하지만 위성정당, 비례정당 지지율을 보면 달라집니다. 보수정당, 보수우익정당 세력은 집결했고 그들의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지역구에서는 민주당의 존재감이 드러났던 것은 소선구제라는 지역구 선거제도의 효과인 거죠. 그리고 진보정당들은 원내 진출, 원내 5명이 당선된 정의당이 유일했습니다. 군소정당화된 거죠. 다른 정당들까지 포함하더라도 거의 제3당 없는 거대 양당 체제가 만들어졌습니다. 국회 내내 민생에는 외면하고 당리 담론만 내세우고 그리고 그 중심에 거대 양당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의 불신에도 불구하고 이 거대 양당 체제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총선 결과를 보더라도 알 수 있죠. 민주당과 한나라당 세력이 1당, 2당이냐 이 차이이지 이 체계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유지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틀을 보장해주는 선거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은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환경에 적응하면서 대중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어떻게든 변화시키면서 자신의 생명력을 유지하거나 강화해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 유럽의 녹색당이나 한국의 민주노동당 같이 대중의 호응을 이끌어내는 어떤 소수정당이 등장했을 때 거대 주류 정당들은 그 소수정당을 무력화시키면서 자신의 생명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전략들을 구사합니다. 아예 무시해버리거나 아니면 소수정당이 요구하는 주장하는 정책 의제들을 수용하면서 자기의 브랜드로 만들어버리거나 아니면 완전히 공격하면서 고립화시키는 그런 전략들을 씁니다. 예를 들어서 민주노동당 시리어 친환경 급식이라든지 무상급식 같은 경우는 민주당 브랜드로 만들어버렸죠. 그리고 한나라당 같은 경우는 민주노동당을 빨갱이당, 민주노총당으로 고립화시켰습니다. 그럴 때 민주당이 옹호해줬나요? 전혀 아니죠. 그들의 의도와 목적이 있는 겁니다. 진보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층을 완전히 축소시키고 무력화시키거나 그러면서 민주당은 자기의 지지층을 확대시키고 한나라당은 자기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그런 전략들을 구사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민주노총과 진보정당은 여기에서 어떻게 대응을 했을까요? 어디다 관심을 뒀을까요? 후자보다는 의석수를 어떻게든 확대해서 국회에 들어와서 바꾸겠다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고 봅니다. 거대 양당 체제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왼쪽 진영의 진보적 대중의 대표성을 가질 수 있을까? 우리는 아니라는 걸 뻔히 알겠지만 좀 더 말을 한다면 한국에서는 민주당이 진보정당에 속합니다. 특히 보수 우익 세력들은 어떻게든 민주당을 진보정당이라고 내리까면서 또 빨갱이당이라고 또 얘기를 해요. 한국에서는 좌파 우파라는 표현보다는 진보 보수라는 표현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과거에서부터. 이것은 분단 체제에서 형성됐던 이념적 경지서에서 여전히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의 진보 정당이란 상대 측인 보수의 성격과 범위에 따라서 그 성격과 범위도 달라집니다. 정당 성격도 달라지고요. 그래서 민주당이 진보 정당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유주의 더불어민주당은 분단 체제와 독재 체제의 반민주 구도에서 진보성을 획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신자유주의 세계 질서와 미국 주식 패권국가의 세계 안보 체계를 수용하고 있죠. 그래서 이에 저항하는 노동계급과 민중의 이해를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왼쪽 진보적 대중의 대표성을 가질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진보성을 유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은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 첫 번째, 보수의 정당과의 거대 양당 체제에서의 상대적인 진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르죠. 그리고 두 번째, 진보 진영의 인물 영입과 포섭 전략을 통해서 친노동성 그리고 친진보성 이런 것들을 쭉 계속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과 배제를 통한 진보적 담론과 정책 의제를 흡수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미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경험을 하고 있죠. 최근의 대표적인 사례는 위성정당입니다. 민주당은 여러 선거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공약화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진보 진영에서도 민주당이 그 역할을 하는데 기대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작년 입법 과정에서 그들은 소수 정당과의 개혁 공조를 깨뜨렸고 보수 정당과 마찬가지로 당리 당략을 추구했습니다. 그리고 위성 정당을 만들었고요. 애초 선거법 개정에서 주요한 목표로 있었던 국회 개혁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러면 진보정당과 민주노총은 어떻게 대응을 했었을까요? 그리고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지되고 있는 건데요. 비례대표 제도 강화에 많이 집중했습니다. 2004년도 민주노동당이 의석수가 확보됐던 것도 제도의 효과가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한 가지 질문을 이젠 좀 던져야 됩니다. 선거법만 개정된다고 해서 제도만이 강화된다고 해서 그 효과를 진보정당이 다 받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2002년 1일 2표 정당명부제가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17대 총선에서 21대 총선까지 보면요. 10석 2석의 제3당은 다양한 성격의 정당들이 있어요. 민주노동당부터 시작해서 국민의당까지. 이것은 제도만으로 진보정당이 국회에 유의미한 의석수를 확보한다는 보장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17대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이 왜 제3당으로 존재할 수 있었는가? 라는 부분에 그 당시의 전문가들은 비례대표제 효과라고 그랬어요. 그거는 반만 맞습니다. 반은 뭐냐면 수년 동안 민주노동당의 시민사회운동 진영과 친환경 급식운동, 그다음 부유세 운동, 그리고 장애인 운동, 그리고 상가임대차 신용불량자 이런 문제를 계속 드러내면서 계급적인 대표성을 드러낸 겁니다. 그리고 유권자 대중에게 신생정치 세력으로서 인정받은 거죠. 주류 정당과의 경쟁력을 갖췄던 정당으로서 인정받은 결과이기도 했던 겁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기 전에 대표적인 정치학자 키라는 정치학자가 있는데요. 이는 이제 제도정치로서 정당 개념으로서 정당은 아주 핵심적인 세 가지 활동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가 조직체로서의 정당, 유권자 속의 정당, 정부 속의 정당입니다. 이 세 개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긴밀하게. 하나가 떨어져 있지는 않고요. 여기에서 대표적으로 유권자 속의 정당을 살펴보면 유권자 속의 정당이란 유권자의 선택을 받기 위한 제도 정당이라는 겁니다. 정당은 유권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성장하냐면 어떤 사회 문제에 대해서 공적 의제에 대해서 자기의 견해를 계속 드러내고 거기에서 대중들 속에서 이미지가 형성이 됩니다. 우리가 민주노동당이 옛날 과거의 민주노총당처럼 이미지가 형성되고 그 명성이 굳건해지고 튼튼해질 때 대중 속에서 성장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유권자가 어떤 사회 문제에 접근하기 위한 정보를 정당은 계속 제시해 줍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데올로기, 정책 의제, 그리고 임무를 통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데올로기가 반영된 정책 의제를 기반으로 한 정치 활동이 계속 누적되고 쌓여질 때 그 정당은 성장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동안 진보정당은 어떠했을까요? 구체적으로 나타났던 문제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두드러진 현상들이 드러났습니다. 정치개혁연합, 비례대표연합, 정당 참여 논란도 있었고, 조국 장관 임명권, 그 다음 비례대표 후보 선정에서 몇 명 있는 외부 인사 중요시하고, 그 다음에 당 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해서 내부에서 아주 강화됐던 실력 있는 그런 당 활동가들은 오히려 주변시되는 그런 현상들이 계속 나타났었는데요. 이것을 그냥 현상적으로 봤을 때, 그냥 선거법도 개정되고 지지자들을 좀 확대해서 국회 진출을 위한 그런 좀 고민 속에서 선거 전술의 혼란에서 나타난 거 아닐까라는 관점은 있을 수는 있지만 그 본질에는 원내 진입의 근본적인 동력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그리고 진보정치 운동의 주체와 조건이 무엇인지에 대한 진보정치 철학이 약화된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진보정당의 계급성은 지역구 당선에서 또 확보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번 선거에서는 지역구 정치가 정말 약화된 그런 부분을 보였었는데요. 과거 2008년 촛불 때 총선 이후였죠. 우리 촛불 대중들이 용인했던 진보정당, 주류정당을 포함해서 정당 국회의원들이 있었습니다. 누군지 기억하시죠? 민주노동당 의원들이었습니다. 5명이었어요, 겨우. 근데 그 5명이 선거에서 당선돼서 촛불 대중 속에 들어오게 용인했던 거였을까요? 저는 단순히 그게 아니라 바로 노동자 농민 밀집 지역이었던 창원과 사천에서 대중의 힘으로, 권력 자원의 힘으로 당당하게 소선구제를 돌파해서 정치 변화의 질적인 변화를 가능성을 보여줬던 그 힘이었기 때문에, 그 힘을 보여줬기 때문에 바로 대중 속에서 계급성을, 대표성을 확보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진보정당 민주노총, 그 다음에 조합원 대중 연계성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제가 따옴표 붙여놓은 것은 정당에서 개인이나 그룹 단체의 결합은 이데올로기적 결합, 정치적 정체성, 조직의 결합에 의해 이루어지며 이러한 내구성을 기반으로 한 연계는 한 번의 선거 투표로 끝나지 않고 심각한 외부적 충격에도 중단되지 않는다. 중남미의 정당 정치를 연구한 연구 자료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역으로 말하면 이 연계가 약해질수록 외부의 정치적 충격에서 바로 깨지기 마련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진보 정당들과 우리 민주노총의 관계를 한번 얘기를 해보죠. 일상 관계는 어땠을까요? 여기서 기본 국회 활동을 좀 모니터링 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뭐 기자회견이나 토론회 있으면 같이 연계하죠. 전화 걸어가지고 그냥 사업성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민주당 내 의원들하고도 하는 사업이에요. 큰 차이가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선거투표 관계에서는 어땠습니까? 민주노동당 시절에는 배타적 지지가 있었지만 그 이후 철회 이후에 지난 총선까지는 그래도 민주노총 후보 단일화라는 선거 방침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아니었죠. 진보정당 지지하고 그다음에 우리 후보들 지지 명단 꾸려서 조합원들한테 지지해달라고 호소하는 그런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17대부터 21대 총선까지 진보정당 후보끼리 경쟁했던 지역구 수입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이번에는 제일 많습니다. 네. 민주노동당 시절, 민주노동당은 민주노총의 배타적 지지 관계였기 때문에 민주노총의 대표성을 명확하게 가졌습니다. 근데 철회 이후에 지금 다원화된 진보정당은 그 관계가 아니에요. 우리 조합원들도 다 정당 소속이 다 다양하고 그리고 정당 소속이 없는 조합원들도 있습니다. 그런 조건에서 진보정당 후보끼리 경쟁하는 상황이 돼버리면 진보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 축은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밑에 우리 노동자 밀집 지역구인 울산 동구, 북구, 경남 창원, 성산구 같은 경우에는 실제 당선됐던 사례를 보면 단일 후보였습니다. 너무 상식적인 거예요. 물론 단일 후보가 아닌 경우는 당선되지 않겠죠. 물론 다른 뭐 외부적인 요인들도 있을 겁니다. 뭐 정권의 상황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이제 상대 측의 뭐 민주당이라든지 뭐 이런 미래통합당의 상황, 자유한국당의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도 쭉 있겠지만 그런 외부 조건을 통제하고 억누를 수 있는 주체적 요인이 없으면 선거에서 승리할 수 없죠. 그렇다면 우리 조합원 상황을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예전부터 노동자 투표, 계급 투표 불일치는 항상 논쟁거리였어요. 왜 민주노총 조합원은 진보정당을 안 찍어? 이 얘기를 항상 해왔습니다. 바깥에서도 해왔고, 그래서 민주노총도 비판도 많이 듣고, 조합원들도 또 그런 비판을 들었겠죠. 하지만 이번에 정치위원회에서 조사를 한 건데, 이 결과를 보면 물음표들이 많이 생겨요. 우리 조합원들이 원하는 게 뭘까? 그러니까 과거의 권위주의 정권 시절, 우리 노동운동 세력이 억압받은 채 노동계급 무식이 성장하지 못했던 시절에는 정권이 일자리 확대를 통해서 복지 정책이 없을 때 확대를 통해서 빈곤이 어느 정도 개선되는 경험이 있었어요. 그때 우리 노동자들은 정권이 저렇게 하니까 먹고 살아지는구나 라고 하면서 노동계급을 기반으로 했던 정치 균형이 되게 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노동자들이 이제 IMF도 겪고 금융위기도 겪고 여러 가지 대사건들을 겪으면서 이상한데? 아니 민주당이 정권으로 들어섰는데도 왜 우리 나아지는 게 없지? 라는 질문들을 던지게 돼요. 그리고 이런 답들을 하게 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바꿔야 된다? 정책 바꾸면 살만하다. 바꿔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정권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지지 철회한다? 강력하게 비판한다. 그리고 민주노총이 정치사업을 할 때 강조해야 되는 부분은 무엇이냐? 기존 정치 엘리트 의존하지 않고 노동자가 스스로 세상을 바꿀 수 있도록 정치교육, 정치투쟁을 강화해야 된다는 게 거의 60%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기성 정치가 아니라 새로운 정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노총으로서는 아주 중대한 과제가 떨어진 거예요. 더불어민주당의 포섭 전략이 아주 강화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대 정당은 자신들의 생명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략을 구사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서 친노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동조합 간부 출신 인물 영입 포섭을 계속해요. 근데 그동안은 한국노총 중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또 공식적인 선거연대를 했던 거니까요. 근데 명확한 정치 방침이 있는 민주노총 간부를 대상으로 해서 공천을 통과해서 후보까지 나온 경우는 이번에 되게 눈에 띄게 많았어요.
여기에서 표가 지금 5군데인데요. 여기에다가 울산 북구하고 경남 거제, 공천에서 떨어진 그런 이제 지역까지 포함되면 대상은 더 많아지는 거죠. 이 상황을 어떻게 볼 거냐. 그리고 예를 들어서 경남 창원시 성산구 같은 경우는 민주노총으로서도 되게 전략 지역구입니다. 근데 민주당 후보가 민주노총 경남본부 본부장이었어요. 우리 조합원 눈으로 봅시다. 더불어민주당이 민주노총 경남본부 본부장 출신이고 민중당하고 정의당, 진보정당 후보들하고 경쟁을 한단 말입니다. 조합원들 눈으로는 혼란스럽지 않을까요? 민주노총의 정치 방침과 선거 방침은 도대체 어디 간 건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주요한 특징들은 정규직 중심 노동조합 출신 간부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울산 북구하고 거제까지 포함하면 민주노총 진보정당으로서는 전략지역구인 노동자 밀집 지역구 대상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요. 민주당의 이런 포섭 전략은 우리가 이제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가 되게 심각해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갈등은 외부에서도 계속 비판하고 있는 지점이지 않습니까? 노동계급 갈등과 균열이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민주노총 정치 방침도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민주당의 이런 포섭 전략은 진보정당의 분열, 그리고 진보정당을 통한 노동자 정치 세력화의 가능성이 낮아질수록 훨씬 유리한 조건이 됩니다. 올해 울산 동구도 그렇고, 그 다음에 창원도 그렇고, 민주당은 단일화를 안 했어요. 아마 이후에도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들만의 전략의 가능성이 높아질수록 진보정당 후보하고 단일화할 이유가 없죠. 민주노총은 그럼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에서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여전히 중요한 목표로 정치위원회 활성화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그럴 거냐? 후내년에도 그럴 거냐? 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번 선거 결과를 통해서 어떤 분이 이럴지 모르겠어요. 다음에 또 선거가 있으니 그때쯤 돼서 열심히 뭔가 단결해서 하자고 얘기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데 상황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코로나19 재난을 통해서, 이 위기로 통해서 기존의 성장체제와 경제체제의 자본주의 국가의 폐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 우리나라의 전국민적 호응을 받거나 그리고 사회에 던져진 큰 질문이 던져졌던 대사건들을 보면 이젠 더 이상 지금까지의 체제로서는 나아갈 수 없다는 게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회, 새로운 국가, 그리고 새로운 남북관계, 새로운 국제질서, 여기에 대한 시민들이, 진보적 대중들이 계속 질문을 던지고 있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진보정당하고 민주노총은 응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익숙한 단어들이 나오죠. 김영환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걸까요? 네, 5월 10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연설 때 쭉 썼던 용어들입니다. 우리에겐 되게 익숙해요. 이렇게 되면 좋겠죠. 그런데 특고하고 쭉 고용보험 사과치기를 빠르게 해소하겠다고 했지만 5월 11일 날 그 다음 날 국회 환노위에서는 특고를 뺀 고용보호법이 통과됐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공공의료체계가 강화돼야 된다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원격 치료를 강화하겠다고 또 얘기를 해요. 정경련이 요구했던 겁니다. 그리고 디지털 경제를 선도하겠다고 하는데 디지털화로 인한 불안전 노동의 확대나 일자리 질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말만 화려한 거죠. 뿐만 아닙니다. 21대 국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대 양당 체제입니다. 자본 세력의 이익을 위해서 작동할 수 있는 정치 체제라는 거죠. 우리 촛불의 힘 유권자들은 대통령도 바꾸고 그리고 보수 우익 세력 대표되는 미래통합당 세력도 심판을 했어요. 하지만 자본계급과 노동계급의 권력관계는 바꾸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노동계급의 주체적 힘이 그만큼 약해 있기도 때문입니다. 그 부분에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민주노총은 어떻게 할 것이냐, 진보정당은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질문들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여기서 저의 주장이 수도 있고 많은 분들의 주장이기를 바랍니다.
제도 정치에서, 국회에서, 정부에서 다루지 않는 또는 왜곡시키는 사회 문제를 우리 노동계급과 민중의 이해에 복무하도록 정치 지형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력을 키워야 되겠죠. 민주노총의 역할이 중요하게 요구되는 겁니다. 저는 그거를 운동정치라는 표현을 가지고 왔는데요. 정치를 제도정치 영역 몫으로 규정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제도정치가 반영하지 못하는 다양한 사회적 요구와 이슈들을 쟁점하고 대변하는 사회운동 활동이라고 가져왔습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노동조합입니다. 왜냐하면 국가경제 시민사회 관계를 형성하고 그 균형을 유지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는 유일무이한 대중단체이고 그 밑에 이 대중적 힘을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노동조합이기 때문입니다. 민주노총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홈피 가면 쭉 있습니다. 이 역할인 거죠. 그래서 민주노총이 코로나 이후에 어떤 사회로 나아갈 것인가라는 부분에서는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사회적 요구가 그렇게 주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재차 말씀드립니다. 물론 민주노총 혼자만의 힘으로 되진 않아요. 시민사회 운동 세력과 또 함께 하면서 시민사회 공동체의 힘을 강화시키는데 중심을 둬야 됩니다. 그리고 노동조합하고 진보정당 간의 연대도 중요합니다. 기존의 의석수에 너무 협의한 그런 관점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권력관계를 바꿀 것인가에 대한 중심을 두고 전략을 짜야 됩니다. 코로나 이후에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것이냐, 그 이후로 갈 것이냐. 기존의 성장 체제의 한계가 너무 명확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정말 많은 전문가 토론회도 진행되고 있어요. 이 질문은 민주노총과 진보정당과 시민사회 운동한테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에 대해서 고용 불안의 정도를 최소화하고 제한적 복지 정책에 만족할 것인가, 조금 개선되는 거 그나마 다행이야, 이런 식으로 만족할 거냐, 아니면 새로운 사회 담론 마련과 권력관계 변화를 위해서 나아갈 거냐. 유사할 수 있지만 완전 다른 길이죠. 그리고 후자를 위해서는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쉽지 않은 과제들이에요. 하지만 집단지성과 조직적인 힘을 발동하면 해낼 수 있습니다. 과거에 또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해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진보정치, 노동정치의 역량들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좀 다시 반복하면서 발표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 민주노총에게 달려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토론자분들 앞으로 나와 주세요. 앞에 물좀 펴주세요. 이거 올리시고 해주세요. 예, 그 정경윤 의원이 이 박사학위 논문이 이 진보정당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꽤 좀 깊이 있게 좀 분석을 해서 이번에 4.15 총선에 나타나고 있는 진보 정치에 있어서 한계와 과제를 좀 명확히 짚어서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바로 이어서 각 조직의 정치 사업 그 책임자들을 모시고 보조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약속한 시간 6시 끝내도록 했으니까 조금 좀 시간을 조금 타이트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각자 10분 내지 15분 양심에 맡겨서 10분 내에 했으면 좋겠고요. 솔직히 약간 더 내용 있게 하신다면 5분 정도의 시간을 더 드리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여기 나와 있는 순서대로 먼저 그 이군원 공무정치위원장, 이성규 서비스연맹 정치위원장인데요. 그래서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일 우측에 이군원 공공운수 정치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예, 그럼 제 우측에 이성규 서비스연맹 정치위원장 나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 좌측에 금속노조의 계시다 오셨죠? 예, 좀 이상해요. 생각해서. 예, 그 다음에 경남본부의 안석태 정치위원장 나오셨죠? 예, 좋습니다. 예. 바로 저기
제 설명을 좀 생략하고 그 보조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근원 동지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정경영 동지가 얘기하면서 한 번도 웃지도 않아가지고 상당히 좀 심각한 것 같다라는 생각 좀 해보고 있고요. 근데 하나는 좀 뭐 발제문에 대해서 얘기 잠깐 한 다음에 넘어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13쪽에 보면 아까 발제하면서 그 보수 정권과 정당들의 문제를 알아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이제 약간 희망이 있는 것처럼 얘기했는데 제가 보기엔 이건 해석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 다음 쪽을 보시면 설문조사에 대해서 14쪽에 보시면 현재 문재인 정권에서 어떻게 생각하냐 보면 촛불로 탄생한 정권이 지켜줘야 된다 28%, 무너지지 않을 정도로 강력하게 비판해야 된다. 사실 이게 두 개 합치면 53.9%거든요. 더불어민주당 어떻게 생각하냐 봤을 때 진보정당은 17.5밖에 안 되지만 사실 그 위에 것도 보면 보수정당이지만 개혁 의지가 있다는 걸 합치면 40%가 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이건 되게 큰 문제다. 그래서 이거를 해석을 할 때 우리 조합원들이 보수 정권과 정당들의 문제를 깨달아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먼저 드리고 저희 노조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희 자료는 22쪽부터 있고요. 저희는 사실 민요총 이전부터 경과를 보시면 알겠지만 2019년 11월 달에 첫 안을 제출했고요. 이전과 틀린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전과 틀린 거는 저희가 그 22페이지 쪽 있는 것처럼 진보정당 외에 정책 개혁을 맺지 않는다는 결정을 했어요. 이건 대단히 저희로서 되게 큰 결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부터 저희는 미라고 정책 개혁을 해왔거든요. 이전에 예를 들면 은수미나 등등 해가지고, 왜냐하면 의정 포럼을 만들어가지고 국회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처음으로 저희가 민주당하고 아지 않겠다라는 결정을 내린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진보정당 가입도 해보겠다라고 얘기한 거는 원래 대의원대회는 1조합원 1진보정당 했다가 그건 너무 과하다 해가지고, 그렇지만 진보정당 가입하고 후원하는 분들을 했었다는 거 제가 보기엔 특징적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어쨌든 선거법 개정의 문제를 싸웠다는 부분도 되게 하나의 좀 다른 지점이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전과 좀 다른 부분들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나타나냐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보면 24쪽 보면 저희가 이제 이것도 다른 특색인데 개방형 경선제에 참여하겠다라는 결정을 내린 부분도 있었다. 이런 것까지 돼 있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저희가 다른 조직에 비해서 많은 선전물을 냈다고 저는 자부를 하고 있는데, 정치신문이나 포스터나 뭐 별의별 거 다 한 건데 동영상도 3개나 만들 정도로 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된 부분이 뭐냐라는 부분을 저희가 이제 주로 평가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큰 부분들은 지금 다 얘기했기 때문에 발제자와 큰 차이가 없고요. 그 부분들은 제가 다시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노조건만 얘기하면 35쪽에 주로 있는데 노동조합이 보수화되고 있다는 부분들이 가장 큰 문제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초기에 발제자와 지금 시각이 틀리다고 얘기한 거는 우리 조합원들이 친민주당 또는 이 부분들의 경향이 되게 가속화되고 있다는 부분들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선거 기조와 목표 관찰에 실패했다는 게 가장 저희가 이제 처음으로 평가하는 거고요. 36쪽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표 결집에 처참하게 실패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조합원들을 진보정당을 찝도록 하는데 별의별 거 다 했지만 사실은 처참하게 실패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평가를 좀 하고 있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38쪽에 보면 그래서 이제 문제가 뭐니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은 저희가 보기에는 의결과 실천이 이게 괴리되는 현상이, 분리되는 현상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것과 다양한 선전 활동을 했지만 사실 현장과의 결합이 안 된 거다. 이건 공중전을 엄청나게 쏟아부었다고 생각되는데 글의 본들 현장까지 연결이 안 된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 핵심적인 원인에는 정치위원회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골간 조직하고 연결이 안 되고 있다는 부분을 저희는 가장 크게 고민해야 될 지점이다. 그래서 이게 일상적인 부분들이 안 된 속에서 암만 선거 시기에 뭘 한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니라는 게 가장 크게 반성하고 있는 지점이고, 또 하나 이제 지금 이제 울산이나 창원 이런 얘기할 때도 진보정당 잘못 이런 얘기도 하는데, 사실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 노동조합이 잘못한 게 더 많다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그 관점에서 저희가 판단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저희가 촛불 이후에 다양하게 실천을 하고 하지만 이게 저희가 촛불 이후에 죽 서서 개주면 안 된다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죽 서서 개주는 구조가
반복적으로 형성되고 있는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고민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고 그러려면 정치위원회가 일상적으로 중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지금의 평가를 해본들 또 소용이 없다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집에서 평가하고 노조에서 평가해본들 그래봤자 이게 이제 정치 사업이 노조 사업에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중요한 위치를 점하지 못하는 한에서는 이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평가하는 부분들은 정치 활동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노동조합 운동에서 노동조합 활동 내에서 어느 정도의 비중을 가지게 만들어줄 건가 정확하게 짚어지지 않으면 여전히 마찬가지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평가를 남겼습니다. 이상입니다. 핵심적인 문제를 짚었는데요. 아마 지금 현재 우리 조합원들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실망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총선에서 그런 실망과 불신들이 진보정당으로 모으는데 실패했던 그 부분을 지적했고 아마 이제 그 원인으로서 민주노총 중심의 일상적 정치 사업의 한계를 딱 짚어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한 아마 좀 비판을 했습니다. 시간을 깍듯이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바로 이어서 우리 서비스연맹의 이성규 정치위원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사회자의 요청을 잘 받아서 더 짧게 앞에 내용은 대부분 다 비슷한 내용이라 생각하고요. 52쪽에 보시면 저희 서비스연맹 자체 평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서비스연맹은 이번에 이제 적폐 세력에 대한 청산 그리고 노동자 직접 정치 실현 이 두 가지가 총적 목표로 했고요. 그다음에 선거운동 시기에는 민중당 우리 서비스연맹과 전략동맹을 맺고 있는 민중당 후보를 당선시키자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선거운동에 나섰습니다. 실제 후보가 쭉 나갔는데요. 14명의 후보가 나갔는데 전부 다 민중당 후보로 나갔습니다. 비례대표 2명, 지역구 후보 13명 해서 총 15명의 후보가 출마를 했고요. 저희는 다른 데하고 달리 물론 이제 연맹 내에는 다양한 정치적 입장들이 있습니다만 주요하게는 민중당에 대한 전략동맹이라고 하는 근거를 가지고 명확한 정치 방침을 가지고 선거에 임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민중당의 선거 일정 등 민중공천제라든지 이런 등등의 정책 행사나 일정에 저희 연맹의 정치위원회 이름으로 대부분 공세적으로 사업을 했고요. 그래서 연맹위원장 호소문이라든지 본선 시기에 민중당에 대한 개거투표를 호소하고 실제 조직화로 이어나가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왕성하게 했었습니다. 그 선거 시기에는 저희 상근자도 파견하는 등 특히 이제 울산 이런 데 파견하고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 과정에서 저희 53쪽 아래 보시면 여러 노동조합들에서 이번 선거에서 나타났던 주요하게 봐야 될 성과적인 지점들이 쭉 사례로 쭉 적어놨습니다. 이번 여기 나와 있는 대표적인 요양서비스 노동조합, 마트 노동조합, 학교 비정규 노동조합, 가전통신 노동조합, 방과봉사 노동조합 이렇게 다섯 개 노동조합 사례를 쭉 나는데요. 특히나 이제 마트 노동조합이나 학교 비정규 노동조합은 비례 후보를 직접 내기도 했고, 그래서 마트 노동자를 국회로 보내자, 또는 학교 비정규 노동자를 국회로 보내자라고 하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전체 간부들, 조합원들 안에서 정치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 결과는 여러 가지 쭉 나와 있습니다. 쭉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과정에서 55쪽 맨 위에 보시면 저희 이제 연맹에서의 특징이라 할까요? 저희는 선거 방침이 좀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선거 방침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이 나열식으로 쭉 할 수밖에 없었던 다른 곳과는 좀 달리
정확한 방침을 가지고 총선에 임할 수 있었던 근거가 되었고, 두 번째는 이번 총선 과정에서 간부들의 의식적 성장 또는 실천 역량의 성장 이런 게 눈에 띄게 확인될 수 있었다. 물론 이제 뭐 이런 과정에 새로운 진보정당 내생의 첫 진보정당 가입자도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됐었고요. 또 해당 그 노조와 이번 선거에서의 요구를 결합시키면서 자기 노조의 요구로, 자기 간부들의 요구로 만들고 그걸 전체 조합원으로 확산하는, 이러면서 노동자 정치에 대한 어떤 새로운 질적, 양적 어떤 그 이해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런 것이 일정 성과로 나타났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또 하나는 저는 이제 요 셋째 부분으로 좀 넣었었는데요. 아까 우리 그 발제 정경윤 우리 연구위원회 발제에서도 진보 정당에 대해서 저들이 무시, 포섭, 포용, 그 다음에 이제 저지, 적대 이런 것이 전 대표적인 표현이 통합진보당 해산이라고 보거든요. 통합진보당을 해산시켰던 이 거의 그 만행으로 그 통합진보당 세력을 압살하려고 했던 그런 것이 저는 어떤 그래서 한번 봤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민중당의 1% 득표에 대해서 되게 이렇게 뭐랄까요, 좀 이렇게 비난 아니면 뭐 그렇게 하는 걸 표현을 좀 봤는데 좀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정치 세력이 전 1%라고 하는 것, 1.06%인데 1.06%의 득표라고 하는 건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었던 정말 엄청난 노력의 결과이고, 그것은 그렇게 통합진보당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기도나 세력 그런 것들이 실패했다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만들어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저희 연맹이 나름대로 기여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앞서 선거하지 못했음을 이번 선거에서 보여주고 있고 거기에 기여했다고 평가를 합니다. 다만 이제 우리 연맹 내에서 가맹 노조 간의 편차가 되게 심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나마 정치활동이 좀 되는 조직과 그렇지 않은 노동조합 간의 편차가 눈에 띄게 확인될 수 있었던, 이건 뭐 약점이고, 그래서 이후에 정치위원회가 정치위원장을 제대로 선임 못하고 있는 노동조합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나마 지금 소산별로 되어 있는 이런 데들 중심으로 해서는 세워져 가고 있고, 이들 중심으로 해서 정치위원회도 한 달에 한 번 정기회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우리 연맹 내 다양한 그 어떤 뭐 편차랄까 이것을 극복하고 이런 연맹이 전체적으로 우리 조합 가맹 조직의 가맹 노조의 정치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것은 여전한 과제다 이렇게 봅니다. 민주노총의 총선 평가에 대해서는 뭐 제가 굳이 여기서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번 선거 뭐 다들 말씀하시지만 다양한 정치 세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런 속에서 또 민주노총이 어떤 지도력, 강제력 뭐 이런 것을 세워내기 어렵다라고 하는 이런 현실적 조건 이런 등등 때문에 이번 민주노총의 존재감 또는 뭐 역할 이런 것이 우리 민주노총의 위상에 걸맞지 않게 진행됐던 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좀 평가가 되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이후에 그런 정도의 실력을 갖추기 위한 물질적 또는 뭐 등등 여러 가지 토대들을 잘 만들어내는 것, 그래서 이후에 민주노총이 의미 있는 정치적 역할을 다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정도의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앞에 우리 공공우수 노조는 주로 이제 후보들을 정의당 중심으로 많이 지지를 했는데, 아마 이제 서비스 연맹은 또 민중당 중심으로 많이 지지를 좀 해서 서로 대조가 되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아마 민주노총의 선거 전략과 그 선거 일상 사업에 대한 비판적 문제의식을 얘기하면서 우리 이성규 위원장님 한 두 가지를 좀 특징적으로 얘기하신 것 같아요.
우선 이제 민중당의 1% 득표의 의미에 대해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라는 진단 하나, 여기 하나 좀 나온 것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민주노총 역할 중에 소위 이 위성정당이 난무하는 상황 속에서의 진보 선거 연합을 추진하지 못했던 문제에 대해서 민주노총이 약간 좀 비판적인 평가를 해야 된다는 뭐 두 가지 지점을 좀 이렇게 꼭 집어서 했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고, 바로 이어서 금속노조로 넘어가겠습니다. 금속노조는 우리 이원재 기획실장님이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순서대로 하는 줄 알았는데 다시 47페이지입니다. 47페이지 보시면은 일단 먼저 말씀드릴 거는 원래 정치위원장이 오셔야 되는데 정치위원장님이 전임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조선업을 같이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STX 조선 중형 노동자들 이제 파업을 계속 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 조선 대표자들이 좀 어떻게 지지 지원할 거에 논의를 하는 회의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제가 좀 대신 참석했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금속노조는 이건 평가 선거는 아니에요. 저희가 총선이 끝나고 나서 금속정치연회 회의를 통해서 좀 지역별 참가자들의 약평을 좀 이렇게 소개해드린다. 그래서 현장에 이런 목소리가 있다, 이렇게 봐야지 이게 금속노조의 평가서다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몇 가지 말씀드리면은 현장 대부분 얘기하는 게, 예를 들면 공공운수는 정의당 중심으로 했고 서비스가 민중당 중심으로 했다고 얘기한다면, 금속노조는 다 섞여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은 평가가 단일화가 안 돼서 일하기 어려웠다. 이게 이제 제일 많은 평가였다는 거고, 두 번째로는 좀 전체가 단일화 안 되더라도 당선 가능한 지역에서는 좀 민주노총이 기준을 만들고 각 정당의 요구에서 좀 강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전체 조정 어렵더라도 이런 요구들이 있었고요. 세 번째로 단일화를 좀 시키려면은 실제로 그냥 단일화하면 민주노총 포스터에 실어주는 게 아니라 민주노총이 단일화하면 뭔가 당근을 제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를 들면 세액공제 조직부터 해서 선거운동까지 책임진다, 단일화하면은. 이런 게 있어야 설득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들이 좀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이제 민주노총이 총선 과정에서 민주노 중심의 사업은 좀 없었던 거 아니냐. 그래서 진보정당을 좀 수동적으로 대상을 정해놓고 지지하는 방식으로는 앞으로 돌파하기 어려운 거 아니냐는 문제의식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좀 연동형 비례제 관련해서 아까 잠깐 얘기 나왔었는데, 선거 시기에 좀 한시적인 진보 비례연합정당 이런 고민이 필요한 거 아니냐, 향후에라도 이런 게 있었고, 아니면 좀 민주노총당을 만들더라도 적어도 좀 정당 명부 투표, 지역구 선거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정당 명부 선거에서는 민주노총이 좀 단일한 방침을 내리는 게 필요한 거 아니냐, 그래야 좀 힘이 실리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좀 민주노총에서 실제로 만약 민주노총당을 만드는 게 당장 어렵다면은 민주노총 조합원 중에 선거를 출마를 고민하는 분들, 지방선거나 아니면 좀 정치활동하는 분들을 좀 모아놓고 소속당은 다르더라도 좀 공동 수련회하고 어떻게 좀 민주노총 중심으로 뭐가 할 건지 논의하는 그게 필요하다라는 의견이었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겁니다. 예를 들면은 민주노총이 노동자 정치를 고민할 때 진보 정당들하고 관계를 어떻게 맺을 거냐, 또는 진보 정당들에 대한 입장이 뭐냐, 저는 그런 화두에서 좀 벗어난다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아까 잠깐 나온 얘기지만 조합원들이 다수 절대 다수는 아니겠지만 다수가 어쨌든 보수 여당, 민주당이나 보수 여당을 진보 개혁세라고 생각하고 지지하는 거에 대해 어떻게 바라볼 건지, 그 흐름 속에서 우리는 뭘 할 건지, 이런 고민들이 첫 번째가 돼요. 두 번째로는 각 당에 소속된 우리 민주조합원들이 많단 말이죠. 그럼 각 당에 대한 입장이 아니라 각 당에 소속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어떻게 좀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노동정치를 고민하게 할 건지가 필요하다. 각 당들이 알아서 교육시켜갖고 막 하는 게 아니라 민주노총 조합원인 각 정당의 당원인 활동들, 그 다음에 출마자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민주노총 중심으로 노동자 정책화를 고민하게 할 건지에 대한 민주노총의 자기계획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금속 현황 잠깐 말씀드리면은, 금속에 이제 크게 18개 지부가 있습니다. 쌍차 만도 지부 빼고 18개 지부에 정치 사업을 전담하는 사람은 당연히 한 명도 없죠. 금속노조 중앙에도 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 기획실장인데 여러 업무가 많을 때 겸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게가 안 실리는 거죠. 근데 전담하는 사람은 없는 게 아니라 18개 그 주요한 지부 중에 정치사업 담당자 겸임하는, 보통 대부분 지부 수석들이 겸임을 합니다. 수석이 겸임하는 데까지 합쳐도 11개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7개 지역은 정치사업 얘기하면 그거 뭐 민주노총 지역본부가 알아서 하는 거지. 뭐 이 정도 태도를 갖고 있는 게 현재 금속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우리가 뭐 정치실천당 고민도 있고 노동정치력 고민도 있지만 우리가 산하 조직 내에서 정치위원회를 어떻게 세워낼 거냐. 이게 저는 가장 아까 말씀하셨지만 6년째 같은 얘기 하고 있다고 하지만 안 되니까 계속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거기서 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고민을 모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늘 너무 시간을 잘 지켜서 다들 한 7, 8분 내에 끝내시는데요. 예. 아마 이 금속노조에서도 좀 일반적인 진단, 아마 민주노총의 정치 사업에 대한 몇 가지 지점들을 좀 짚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주노총이 각 진보정당에 속한 조합원들을 묶어서 그 민주노총의 방침들을 실천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드는 거. 이 부분이 되게 부족했다라는 점들을 가장 강조했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한 예를 들어서 민주노총이 한시적으로 이게 위성 비례정당이 이 난무하던 시절에 있어서의 민주노총이 좀 진보 비례 후보에 있어서의 좀 통합 방침이랄까 연대 방침들을 한번 모색해보면 좋았지 않았냐.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 민주노총이 총선 시기에 여러 가지 이게 코로나에 국민이 지배했던 상황 속에서의 목소리를 못 내고 진보 정치를 실천할 수 있는 역량을 되게 좀 아쉬웠다는 정도가 아마 토론의 요지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경남본부인데요. 아마 이제 세 군데가 이게 정치 사업을 열심히 하는 산별연맹이라면 경남본부는 노동자 밀집 지역으로서 이번에 총선에서 되게 열심히 뛰었습니다만 결국 진보정치 분열이라고 하는 그 틀 속에서 결과적으로 많은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남본부 정치위원장님 토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경남본부 정치위원장 안석태입니다. 제가 원래는 우리 정치국장님이 정치추진단 기획회의 갔다 오셔서 하는 말이 여기 있는 자료 중심이 아니고 좀 허심하게 좀 광범위하게 이후에 전망을 두고 과제나 이런 측면에 대한 토론도 나누고 자유스럽게 나누고 이러는 것으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과 좀 다른 것 같아서 일단 공식적인 저희들 운영이 통과된 의견과 더불어서 좀 같이 해야 될 개인적 지점 두 가지를 좀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선거투쟁과 총선과 관련된 평가가 주로 있는데요. 자료는 앞에 거는 주로 사업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따로 보실 게 없을 것 같고 63페이지부터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쟁점이 경남은 보면 뭐 울산과 비슷하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일 텐데 단일화가 가장 필요한 이런 지역이기도 하고 노동자 밀집 지역에 대한 이런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진보 단일화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서 단일화가 지속적으로 사실은 과거부터 아까 발제자님도 이야기하셨지만 단일화에 관련된 지속적 과정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진보 정당에 대한 단일화도 있었지만 보이지 않게는 이렇게 보이지 않게 다시 단일화 됐던 것은 민주당과의 단일화 이런 것들도 같이 병행됐던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좀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이게 어쨌든 내부의 분열 이렇게 민주노총 내에 진보 정당들이 다원화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뭐 자기 정당을 중심으로 한 의회 진출을 꿈꾸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단일화가 복잡한 과정들을 왔었고 이게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논쟁의 대상이라는 것은 그 논쟁이 다른 의제를 다 삼키는 부분의 문제. 민주노총이 자기의 노동의제든 정책의제든 이걸 가지고 사실은 총선 투쟁이든 또는 지방선거 투쟁이든 돌파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측면의 단일화 논쟁에 모든 것이 다 이게 다 집어삼켜서 아무것도 되지 않는 이런 부분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정당 중심의 경쟁이 심화가 대중들이 외면하는 이런 결과나 내용들이 좀 나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차원 성사는 저희들이 다른 방침은 없었고 정당 간 단일화 또 후보 간 단일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민주노총이 강제적 방식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세 가지 과정을 통해서 단일화가 되지 않았던 부분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뭐 당선 가능한 지역과 차원 성산이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로 봤을 때 이게 당선이란 게 자기 정당의 기본적인 방향을 가지고 논의되기 때문에 민주노총의 강제성 또는 조합들의 염원과 다르게 그것이 계속 고집되고 하는 방식으로 가는 문제가 있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것이 쌓이니까 진보정치의 일정도 약화, 외면으로 기결되고 있는 것 그리고 이후에도 이런 것에 대한 조합원들이
기대도 또 민주노총 역할에 대한 기대도 낮아진 이런 측면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65페이지 정치방침 부재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어쨌든 민주노총이 정치방침의 부재 기간이 아주 상당히 길고 그것을 대체하는 방식으로 선거방침이라는 것을 가지고 해왔습니다. 선거방침을 가지고 해왔고 어떤 때에는 선거방침과 더불어서 노동정책 의제 이것을 중심으로 대중투쟁을 조직하는 방식으로 해왔는데 이게 한계적인 지점에 와 있다. 왜냐하면 이미 이렇게 각 정당들은 자기의 정강과 정책에 의해서 사실은 의회 진출을 중심으로 한 포지션을 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하는 부분이 문제이죠. 근데 우리는 당연하게 그냥 진보정당이 몇 개고 지원해라, 지지해라 이거 말고는 할 게 없으니까 사실은 이 정도는 한계가 온 거고 이걸 뛰어넘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사실 공론적인 장이나 논의가 부족한 것 아니냐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봤을 때 이게 사실은 노동자 정치ser과 또는 노동정치보건이라는 전조직적 과제이기도 한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사실은 깊이 있게 고민하지 않으면 똑같은 이게 역사적 반복이거든요. 계속 반복으로 되고 있어서 그 문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보정당 다당제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서 관심도는 전반적으로 낮아졌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물론 10% 박스권이 있습니다. 이 10% 박스권에 예를 들면 뭐 어느 당이 좀 더 많이 가져가냐 이거로 귀결되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는 거죠. 그건 10년 전과 지금과 똑같이 마찬가지 조건에 있는 것이죠. 이게 어찌 보면 당의 헤게모니, 예를 들어 노동 진영에서 헤게모니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는데 이것으로 우리가 계속 활동가 진영이나 또는 간부 진영에서 이렇게 고민돼야 되는 것이냐 이런 고민들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총평은 진보정당 후보 중심의 선거연대 전략은 아까 선거방침 중심의 연대 전략은 한계에 이르렀고 왜냐하면 민주노총의 강제성을 띌 수 없는 조건으로 있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 뭐 대회든 또는 여러 가지 강제적 방침과 결정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진보정당의 정치 약화를 재확인했다 이런 것이고요. 뭐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진보정당들의 67페이지 보시면 원내 진입이라는 것을 뭐 특히나 연동형 비례대표제 관련해서 원내 진입이 하는 것이 정당들의 가장 중요한 목표 여기에 노동이 어째 복무해주냐 또는 자기를 더 지지해주냐 이거 말고는 다른 것이 없었던 것이죠. 없었던 조건으로 진행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원내 진입을 위해서 정당 득표에 집중된 방식으로 역량이 집중했다는 것이고 뭐 각 정당의 뭐 동반성장 전략이든 또는 뭐 그냥 진입 전략이든 이렇게 표현된 부분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것이고요. 그리고 8페이지 보시면 아까 뭐 선거연대와 관련된 이야기는 좀 이야기를 했었고요. 이게 사실은 이제 경남으로 보면 후보 발굴을 제외하면 특별히 선거연대나 이런 것을 진행한 내용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이게 질적인 변화라는 것이 10% 박스권인데 없으면 달라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요. 현재 노동정치에 대한 방향이 부재한 것이 여러 가지 문제를 낳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현장의 합의와 토론 이런 것을 지금부터 이전에도 그랬었습니다.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었죠. 예, 뭐 우리가 몇 가지 나왔을 때도 되는데 다 부결될 때도 이후에도 해야 된다고 중집에서 이야기했지만 그것은 그대로 유실되었던 부분에 문제가 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 이것을 해내지 않으면 사실은 민주노총은 그냥 예를 들면 그 경제투쟁하는 영역으로서 그냥 국한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정치운동 영역은 다르게 표현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것이 고민됩니다. 그래서 진보진영과 민주노총 운동이 어떻게 같이 성장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개인적으로는 뭐 토론하기 위해서 좀 드리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당운동에 대해서 사실 민주노총 내에 정파적 견지에 입각한 사실은 운동이 심화되고 있다, 활동이 심화되고 있다고 좀 저는 그런 좀 생각이 들어요. 지지층이 좀 늘었다고 이야기하고 11%에 얘기하는데 사실은 고정적인 것이고 뭐 기대와 우려가 같이 있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선거투쟁의 의회 진출만으로 이제 국한되고 있고 여기에 민주노총은 사실 그것을 쟁점화하거나 이렇게 할 수 없는 이런 부분, 노동과 정치가 분리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노동운동의 실리적 경향, 이렇게 노동조합운동의 실리적 경향으로 좀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게 자기 실리적 이익을 위해서 관철하는 도구로서 진보정당 또는 정당운동을 판단하는, 그거는 진보정당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민주당을 포함한 이런 경향성이 대단히 높아지고 있는 것. 그거는
민주노동운동의 사실은 이 경제투쟁을 중심으로 한 영역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고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권여당은 사실은 노동운동에 대한 아까 뭐 발제 말씀하셨지만 포스과 배제를 통한 사실은 노동운동의 일정 정도 변혁성 세상을 바꾸는 것을 제거하려고 하는 체제내화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고민이 있고요. 이거는 뭐 공식적인 의견이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선거에서 뭐 아까 우리가 정파적 견제에서 운동이 된다는 것은 정당이나 정파의 소속 여부 또는 그런 이해관계에 따라서 연맹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사실 줄서기가 반복된다는 겁니다. 그거는 노조선거에서도 그래 나타나고 물론 그게 다 나쁘다고 이야기 드리는 건 아니고요. 근데 이게 고착화되는 것, 그러니까 합리적 토론과 사실 전망을 중심으로 한 토론이 부족한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사실 평가에 있어서는 공통점은 많이 나오거든요. 좀 뭐 이게 총선 투쟁이 실패했다는 것, 조합원들에 대한 계급 투표 제대로 안 됐다는 것, 민주노총이 아직 실력이 부족하고 진보정당이 끌려다닌다는 것. 이거는 연맹이나 어디 사업장이나 이런 데 가면 다 평가 공이 나오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정치위원회 골간 조직이 제대로 안 굴러간다는 것. 정치위원회 골간 조직이 안 굴러가니까 다른 방식을 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현재 선거 방침으로는 연대 방침으로서는 한계가 이렇게 있다는 것. 그리고 정책이나 이런 것에서 민주당과 차별성이 없다는 부분, 이런 것들이 있다고 보이고요. 현 상태가 지속되는 조건에서 노동정치 전망을 세우는 것은 어렵다. 이거는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라도 비공식적인 자리 또는 산별 단위에 지역본부에 산별이 있는 산별도 이번에 평가를 한 곳이 몇 군데 있어요. 지역 지부까지도. 그런데 이야기는 일관됩니다. 사실 간부들이. 이미 이게 민주노동당 또는 통합진보당, 분당이나 이런 걸 겪으면서 다 자기 신분을 다 정리한 사람들이고 그래도 진보정치에 대한 일정 정도 민주노총의 노동자 정치실eka에 대한 관심이 있는 동지들인데 거의 다 외면하는 방식으로 가는 인적 한계가 명확하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수련회 갔을 때 토론할 때도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공이 이야기 나온 것은 민주노총이 주도하는 강력한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것을 이해관계 측면 또는 정당의 방향의 차이를 넘어서서 진짜 민주노총 중심으로 강력한 입장과 내용들을 만들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민주노총 당이든 또는 뭐든 선거연합 정당이든 아니면 후보 당에 대한 강력한 방침이든 제재든 또는 뭐 골간 체계를 중심으로 한 아예 뭐 우리가 이야기했던 뭡니까 정치실천단 내 위상을 더 역할과 높인다든지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노동정치에 대한 공동점은 저는 진보정당의 공통점은 몇 가지 있다고 생각드려요. 다원화됐지만 여전히나 그 정당들은 뭐 정의당이든 민중당이든 노동당이든 사회변혁당이든 다 그 정당들은 집권을 바라는 거 있는 거죠. 세상을 바꾸는 바람, 세상을 바꿔야 된다는 바람, 그리고 경중의 차이는 있는데 노동과 함께해야 된다는 그 경중의 차이는 있지만 노동과 함께해야 된다는 입장 또한 똑같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똑같다고 저는 보이고요. 현재 한국 자본주의 체제로서는 더 이상 되지 않는다. 다른 체제로 가야 된다. 다른 세상으로 가야 된다는 입장과 내용들도 여전히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정당마다 주체를 튼튼히 꾸리고 외연을 확장해야 된다는 방향. 이거는 정치의 공통성이라 봐요. 지금 현재 있는 진보정당들의 공통성. 두 번째는 차이점에 관련된 문제인데 한국 사회를 보는 차이점이 존재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건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당면과 목표에 대한 차이도 있고 주되는 예를 들면 이 청산해야 될 대상이 누군지 그리고 함께 해야 될 동력이 누군지에 대한 일정 정도 차이가 존재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현재의 다당제 구조를 극복할 수 없다는 인식이 있기도 하고요. 또 반대로는 단일 진보정당을 해야 된다는 견해도 같이 존재하는 것. 이런 게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저는 좀 뭐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하고 싶은 거는 100만이라는 조직인데 100만이 세상을 바꾸는 조직이기도 하고 실리적 흐름, 경제투쟁의 영역의 흐름을 끊임없이 극복하는 것은 민주노총이 자기의 강력한 정치적 방침과 내용을 가지고 그것을 중심으로 조합들 정치 교양해야 되는 것이죠. 정치적으로 각성한 100만 조합은 대중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그 정치적 교양과 각성을 누구한테 넘기냐면 진보정당들한테 넘기고 있는 거죠. 그 진보정당들은 각기 자기 영역대로 가고 있는 것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 민주노총이 좀 더 깊이 있는 토론과 고민을 통해서 이후에 방향을 설정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고요. 일단 차이 있는 것은 차이 있는 대로 이후에 지속적인 토론과 함께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가되 공통성이 있는 것은 당장 해결해 들어가자 이런 거죠. 정치위원회 강화하자, 골간체계 반드시 강화하자 이것은 아무도 의견이 없으면 그거는 반드시 갖춰야 될 주요한 과제로 설정을 하고 이것을 해결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무조건 그렇게 좀 해내야 된다는 것이고, 또 두 번째, 사실은 이게 이후에 이게 과제이기도 한데, 예를 들면 정치인에서, 이 완전한 이 연동제 관련된 부분을 하기로 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함께하는 진보정당이든 이 민주노총 주도성을 가지고 대중투쟁을 조직하고, 예를 들면 원내정당에서는 이것을 입법 발의를 하기로 하고, 그러고 함께하는 대중투쟁을 조직해서 이것에 대한 일정 정도 궤도에 올리는 것, 이 궤도에 올리는 것과 더불어서 민주노총의 주도성을 가지고 그게 선거연합정당이든 어떤 방식을 통해서 민주노총 힘있게 뭔가 함께 할 수 있는 판때기를 만들어가는 것, 이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공통성을 뭐로 잡을 거냐, 당장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해나가는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총연맹이 선거가 있습니다. 뭐 개인적인 이야기 다 해도 되지? 네, 총연맹 선거가 민주노조 운동이 체제내화되는 방식에 대해서는 명확한 뭐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좀 방향과 내용들을 가지고 사실 포섭 전략으로 들어가는 방식으로 되면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개인적인 소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경남부부 정치위원장님이 아마 꽤 몇 개 의미 있는 걸 다 짚으신 것 같아요. 우선 민주노총의 정치 방침이 없는 상태에서 선거 방침이 얼마나 취약할 수밖에 없는가를 첫 번째 짚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재진보운동 진영들이 선거 연대 전략을 관찰하지 못한 그 한계들, 아마 이게 정파운동을 얘기하면서 이건 한계를 좀 짚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진보정당 스스로의 운동 전략 자체가 민주조합원들이나 대중들하고 잘 공감대를 갖지 못하고 있는 이 세 가지 점들이 전체적으로 아마 이게 진보정당 운동이 이번 총선에서 취약한 결과로, 아니 허약한 결과가 나타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진단을 좀 했습니다. 지금 주발제 한 분하고 보조발제 네 분 했는데, 우리 그 공공운수의 이거는 정치위원장 빼고 나머지의 그 발제자, 주발자하고 세 분의 보조발제자들은 대체로 민주노총에 있어서의 이 정치 방침과 선거 방침의 한계를 얘기하면서 분명히 뚜렷하게 민주노총이 진보정당과 같이 할 수 있는 뭐 공동의 강령이랄까, 그 공동 실천, 이런 거에 대한 방향성이랄까, 그런 준비가 안 된 부분들이 아마 이번 총선에 있어서의 뭐랄까 한계로서 딱 짚었는데요. 우리 나중에 이거는 정치위원장 그 부분을 한번 좀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당이 좀 이번에 선전해서 약간 그런 평가를 내는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뭐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잠깐만. 잠깐만, 이게 상당히 불쾌한 얘기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해놓고 넘어가지 않으면. 잠깐만. 제가 기회 드릴게요. 사회자로 이게 불쾌하게 해놓은 다음에 넘어가는 거 안 되는 거죠. 알았어요. 네. 그건 빨리 취소하세요. 예. 그건 뭐 제가 정의당은 좀 여담이고요. 예. 어쨌든 주발제자하고 세 분이 얘기했던 것들이 여러 가지 아마 위성비리정당이 난무하는 상황 속에서의 민주노총의 강한 뭔가 공동의 어떤 선거 방침, 그 다음에 전체 또 진보 운동이 하나로 갈 수 있는 이 정치 방침 문제를 갖다 지금 제기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 나중에 한번 우리 정치위원 이훈호 위원장이 따로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제가 시간을 제가 약간 관리를 잘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각자 아마 핵심 요지만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들이 약간 좀 여유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플로우에 몇 분들이 와 계시니까 간단히 좀 뭐랄까 좀 뭐 질문이나 뭐 의견 잠깐 듣고서 바로 저희 앞에 보조발칙은 상호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난번에 우리 야외에서 그냥 남산 토론회 때 참여했던 우리 박성호 대표님 오셨는데, 혹시 뭐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시면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까요? 예. 하라고 할때 보시면. 대신 시간은 3분 내에 해주시죠. 사실은 지난번 직후에 했던 그 토론회에서 제게는 아주 요약해서 압축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요약하면 그겁니다. 예견된 참패였다. 예. 뭐 말하자면 방침도 없었고 의지도 없었고 능력도 없었고 예견된 참패를 한 거다, 이렇게 정리를 했죠. 예. 그리고 그런 점들에 있어서 그거는 이제 평가는 그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박 원장님이 이거는 저 위원장만 다르던데, 이거는 위원장도 아주 아까 보니까 처절하게 실패했다라고 어디 나왔던데, 예.
똑같아요, 평가가. 다 똑같고요. 예. 근데 평가만 똑같으면 뭐하냐 이거야. 평가만 똑같으면 뭐하냐 이거야. 길을 찾아야 되는데. 전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 경남본부의 안 위원장께서 이야기하신 내용이 핵심 고경이가 되지 않겠느냐. 말하자면 상향식으로 토론을 조직하자. 그 다음에 민주노총이 정치 방침을 더 이상 늦출 수 없으니까 빨리 하자. 그리고 뭐 필요하면 전조합은 총투표를 통해서라도 정치 방침 정하자. 뭐 이런 정도가 눈에 띄네요. 그 실천적인 뭐 결론이 어떻게 될지는 토론해봐야 될 테고 그런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아까 우리 정경윤 박사가 이야기하신 옛날 민주노동당 시절의 이야기가 지금 리바이벌 되는 거가 조금 어떨까? 이건 좀 약간 현재 지금 우리 상황에서는 잘 안 맞는 그런 아마 이야기일 수 있겠다. 예를 들면 그 노동조합하고 시민사회하고 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진보정당하고 해서 뭘 어찌 한다는 이야기가 뭐 방향성으로는 그럴싸해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엮어지기는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뭐 앞에 뭐 뭔가 표현을 그렇게 해놨던데 시민사회 노동조합 진보정당 간의 말하자면 하고 그게 운동정치 이야기 했는데 사실은 운동정치 뭐 아직도 유효하긴 합니다. 계속. 그러나 촛불항쟁 이상으로 우리가 운동정치 더 잘할 수 있냐? 까놓고 그 위대한 승리를 거뒀지만 진보정당들이나 진보정치가 허접해가지고 다 유실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뭐 운동정치 여전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대치물 아니다 절대로. 이 착각을 하고 있어요 다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진보정치 내지 진보정당이 똑바로 해야 된다. 그 똑바로 하도록 그거는 뭐 필요는 발명을 낳는다고. 노동자들이 자기 길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만날라마 열심히 싸워가지고 죽서서 개주는 그런 상황이 반복되는 뭐 이때까지 우리가 승리를 못 해가지고 늘 못 챙기는 줄 알았는데 촛불항쟁 지나면서는 뭐 위대한 승리를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다 돈은 떼놈 챙기는 이런 꼴이 된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그라운드 제로에서 시작해야 되는 거다. 그리고 진짜로 그래 안 하면 아마도 길이 없을 거다. 그래서 저는 뭐 안 위원장님 이야기를 기반으로 새로운 길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분도 의견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번 저희가 이게 정치인의 중심으로 하는 토론이기 때문에 아마 대체적으로 보니까 각 조직별로 조직 내부에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 아까 제가 일부러 약간 농담을 던졌던 것들이 적어도 몇 가지의 조금 차이를 좀 드러내죠. 토론하기 위해서 차이를 좀 드러냈던 것들인데요. 우선 발제자께서 아까 얘기했듯이 적어도 지금의 진보 정치에 분열된 토대, 다시 말하면 이 코로나의 이 위기가 이 총선을 갖다가 삼켰지만 결과 진보 정치 자체에 분열이 왔던 이 상황 자체가 국회 안 되는 상황 속에서 결과적으로 총선 자체 결과도 좋을 수 없다는 기본적인 문제를 던졌던 거고요. 몇 분들이 그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선 뭐 플로어에서 말씀 안 계시니까 우리 이건 정치위원장께서 한번 요 부분에서 약간 제가 발언 기회를 좀 따로 좀 드리면서 약간 좀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경련 동지가 먼저 얘기해 드린 거 아니고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저는 좀 답답한 거는 왜 우리는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해야 되는가라는 고민이 있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무슨 코로나 바이러스도 아니고 사스 왔다가 메르스 왔다가 이런 것처럼 때만 되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것도 4년마다 또 2년마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면 이제 뭔가 진짜 반성을 할 거면 제가 뭐 정치 방침을 가지자 이런 부분에 반대하는 사람도 아니고 제가 뭐 정의당에 편든 사람 아까도 그 때 그래도 입독을 하는 것 같아요. 상당히 불쾌한데 진짜 제가 시간만 나면 내가 정의당 까는 사람인데 이게 좀 어쨌든 뭐 저희 저 뒤에 정의당 또 와 있으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노동조합 운동과 정당 운동에서 우리 한번 실패한 부분은 뭐냐면 민주노동당을 만들어서 실패를 했잖아요. 왜냐면 직접 만들어서 한 건데 이게 이제 피해가 너무 많이 가는 거고 사실은.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지난번에 한 얘기했는데 민주노총이 민주노동당을 만드는 데까지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냐라는 부분들이 95년도에 만들어져서 97년도에 대선에 나가서 2000년도를 얘기했던 건 뭐냐면 사실은 그런 거 아닌가요? 97년도에 권영길 후보가 나갔지만 그 얼마나 많은 반대가 있었습니까? 이게 비판적 지지가 당시에 DJ 비판적 지지가 우리 노동자에 훨씬 더 많았던 때고 창피하게 조합은 43만 명인데 23만 표밖에 못 받은 거잖아요. 근데 그걸 넘어서서 2000년에 민주노동당을 만들면 그 정도의 전략이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면 지금도 우리가 다 동의한다니까 지금 뭐 여러 가지 부분에 동의하고 정치 방침 가진다고 얘기하면 또 선거예요, 민주노총이 이번에 또. 그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뭐 그 선거와 무관하게 중집이나 이런 선거, 이번 총선 평가를 통해서 중집이나 이런 라인에서 결정을 해서 적어도 2020년 대선을 경과하면서 우리가 정치 방침을 가지는 부분에 대해서 경로를 내놔라. 그리고 그걸 토론을 해보자. 왜냐면 우리네 얘기하지만 사실은 정파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혁명 전선에 혁명 전략에 차이가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이건 어떡하라고. 아니, 당장 북한을 보는 눈에 차이도 있는 거고 사회주의를 얘기하는 사람과 사민주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차이를 연대연합으로 어떤 조건에서 할 건지에 대한 대타협이 필요하다면 그 타협을 만들어야 되는 거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똑같은 얘기 이제 그만하고 주둥이가 아프니까 죄송합니다. 입이 아프니까 이제 똑같은 얘기 그만하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경로를 어떻게 나갈 건지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오히려 더 빠르다는 거예요. 그렇다 놓고서 너는 저기야 너는 여기야. 저는 아까 옆에서 이석영 얘기했지만 저 동의하지 않거든요. 1% 했는데 그걸 했다라고 저 진짜 동의하지 않아요. 그럼 이런 얘기를 한번 깨놓고 한번 얘기를 해보자. 동의하지 않고 동의하는 게 도대체 뭔지 이런 얘기를 하면서 민주노총에 있는 대중조직이라는 노동조합의 힘을 가지고 노동자는 기본적으로 이기적인 집단 아닙니까? 대중조직이잖아요. 자기들의 노동자의 처지를 개선하는 게 먼저인 거지. 이걸 뭐 혁명조직으로 만들어 나갈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거를 해나갈 건지에 대해서 하나부터 얘기를 해나가는 게 좋다. 근데 그거를 너무 많이 똑같은 얘기를 하면 이게 테이프가 늘어져가지고 이제 소리가 근데 이제 이렇게밖에 안 되니까 새롭게 얘기하면 정확하게 거부터 시작할 부분들을 결의하고 나가는 게 좋겠다는 얘기. 예, 아마 이거는 정치위원장도 아마 민주노총의 정치 방침 자체가 없는 문제는 분명히 문제의식을 좀 가졌던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제가 똑같은 얘기를 한다면 선거 때만 되어 나오는 진보적 통합 문제를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 아마 그냥 무조건 통합하지 않은 사람도 많지도 않은 것 같고요. 다만 그런데 이번 선거처럼 민주노총이 정치 방침이 없는 상황에서의 정치 방침만 가져다 보니까 결국은 힘도 없고 실천도 안 되고 공동 목표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가졌던 건데 아마 우리 이건희 정치위원장 그 부분 아마 동의하신 것 같습니다. 아마 다만 이제 적어도 앞으로 이제 4년 후에 4년이 아니죠. 2년 후죠. 어차피 2년 후에 어떤 공동 실천을 전제로 한 정치 방침을 준비하려면 적어도 나름대로 꽤 정교한 프로세스나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아마 결론으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지금 말씀드릴 없으신데 제가 지봉할까요? 제가 우리 민주노총의 임원들도 몇 분 와 계시는데 우리 이상진 부위원장이 좀 지목하시면 또 빼세요. 우리 양동규 부위원장이 혹시 간단히 하실 말씀 있으면 의견 좀 말씀드릴까요? 그래서 아무튼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오늘 평가 과제에 대해서 약간 좀 제 기대에는 좀 미치지 못한 것 같아요. 좀 이렇게 뭐랄까 좀 뼈가 아프든지 뭐 좀 이렇게 대범한 어떤 전략이 좀 제시가 되는지 이렇게 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인데 출발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일단 이제 제가 느낌은 이번 총선은 우리 진보정당들이 다 열심히 하셨어요. 열심히 안 한 건 아닌데
코로나 방역과 이 위성정당 논란을 넘어서질 못했어요. 그래서 이 점은 좀 각 정당이나 물론 우리 정치위원회 통과인데 좀 그런 것들을 잘 반추해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특히 정의당 같은 경우에 어쨌든 그 표는 적은 표는 아니었거든요. 대선에서보다 더 진전된 표였는데 이 코로나 위기가 가져온 어떤 이런 새로운 문제 제기들을 받아 안고 좀 정말 과감한 어떤 이런 체제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또 노동자들의 고통을 반영한 어떤 해고 금지를 정말 아주 강하게 막 시킨다든지 이러면서 정치 쟁점을 주도하지를 못해오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의석과 관계없이 정치적 성적이 좀 좋지 않다. 사실은 그냥 밀려왔다. 이번 선거는 아무 쟁점이 없는 선거였다. 이런 좀 평가가 좀 들고 과제로 보면은 이제 여러 동지들이 지적한 것은 맞아요. 이원재 동지나 단일화라든지 강력한 방침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런 것을 좀 전술적 요소로서 결과로서 획득돼야 되는 것이고 앞으로 그럼 어떻게 이 정당들이 있고 이게 조만간 뭐 통합될 것 같지는 않은 상황에서 그렇지만 작지 않을 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선거 결과는 비관적이지만 이 힘은 작은 힘은 아니다. 그래서 그 연대 연합에 그런 어떤 그 전략을 각자 좀 과감하게 내놓아야 된다. 그냥 우리는 우리 길대로 가겠다 죽든 살든 이런 자세는 좀 아니었으면 좋겠고요. 이성규 동지의 그 1% 만족은 실망스러워요. 그런 자세는 1%가 좋았다 이렇게 하면은 이건 뭐 아전인수이기 때문에 좀 비관적으로 평가하시면서 전략을 제시해 주시고 다른 최대 그 세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세력들을 끌어갈 수 있는 연대연합 전략을 지금부터 빨리 내놓고 내년부터 그 논란에 붙이고 논쟁의 구도로 몰아넣어서 대선과 지방선거를 꼭 그 연대연합의 기조 아래 치렀으면 좋겠다. 그러면 저는 돌파구가 열릴 수 있다. 이런 얘기. 우리 이성규 부위원장한테 마이크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제 앞에 이제 내용 보시면 그러니까 당이 자기의 존재를 알리고 후보가 알리려면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이제 코로나 전국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우리 당 예를 들면 민중당의 후보뿐만 아니라 뭐 다른 후보도 마찬가지일 텐데 특히나 예를 들면 뭐 여론조사 하는데 여론조사에 당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저는 민중당을 대변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한 1%라는 거 하는 거에 대한 의미를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여론조사의 대상이 들지 않습니다. 또 민주당에 대해서 이러저렇게 나오지 않죠. 그러니까 거기다도 알릴 수 있는 대중 공간도 없어, 집회도 없어 하다못해. 예? 그러니까 이런 조건에서 정말 물론 다른 뭐 우리 진보정당 후보들도 대부분 그렇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조건들 또 어쨌든 박근혜 정권이 내란 조작 사건 하고 통합주문을 해산하고 이 과정에서 정말 죽이려고 했던 이 조건에서 그런 또 악전 고투를 했던 과정들을 다 무시하고 그 결과 1%라고 하는 그 결과만 가지고 실패했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것을 만들어왔던 많은 동지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저는 제가 뭐 정신승리하자고 이거 만족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좀 참담한 결과죠. 하지만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나 이런 것은 박근혜 정권이 어쨌든 그렇게 했던 것에 대해서 그런 조건에서도 또 최근에 그 어려운 조건에서도 어쨌든 존재감을 가져올 수 있었던 그런 것을 보지 않고 그냥 뭐 실패 뭐 이렇게 단정하는 건 이건 뭐 동지들의 예의도 아니고 과학적이지도 않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좀 몇 분 얘기 나온 것들을 중심으로 아마 주발제자 우리 정경련 위원한테 몇 가지 제기된 질문 아마 우리 이거는 정치위원장이 했던 문제도 한번 포함해서 한번 좀 발언을 기회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관련해서 얘기는 이슈페이퍼도 썼는데 이게 민주노총 정치위원회의 조합원 정치 교육이 원활하게 정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조건에서 나온 결과라는 것에 저는 주목을 했습니다. 그리고 15쪽에도 보면 표 5에 있는데요. 그러니까 민주노동 99년, 2001년, 2003년 민주노총 조합원의 민주노동당의 지지 변화 흐름을 보더라도 유사한 문제는 있어요.
노동계급 의식이 단일하지 않은 조건에서는 다른 정당들, 특히 뭐 진보정당이라 불리는 민주당에 대한 지지는 계속 있을 겁니다. 근데 아까 다들 얘기하셨던 정치위원회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담당자도 없고 이런 시스템에서 조합원의 노동계급 의식이 높게 나오는 것을 요구하는, 기대하는 것은 전 그거 자체가 욕심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그리고 이런 촛불로 탄생한 정권이 지켜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 조합원들도 촛불 시민이니까요. 그 정체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토대를 우리가 제대로 짚어내면서 이후에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라는 거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분들의 얘기에서 계속 공통적으로 짚어지는 문제의식은 현재까지 왔던 진보 정치 운동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과연 짚어졌던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좀 물음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경남정치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이런 실리적으로 접근하는 조합원들이, 노조도 그렇고 하는 부분은 전 정당과 그 민주노총과의 관계, 그리고 사회운동과의 관계에 대해서 대리 정치 그냥 만족하는 거죠. 의원이 해결해 줬으면 좋겠고 정당이 해결해 주면 좋겠고. 근데 거기에서 노동운동이 강화되고 각각의 기능과 역할을 어떻게 강화시켜서 양쪽을 강화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정말 심층적으로 제대로 접근해서 연구하고 그리고 검토해서 추진했던 사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박성훈 대표님이 얘기하셨던 운동 정치는 저는 집합, 광장에 모여서 목소리를 내는 집합 운동 방식은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그 형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업들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동안 뭐 민중의 집이라든지 그리고 뭐 작년에 노원에서 집조정치 운동본부라든지 다양한 유형의 시도는 있었습니다. 노동과 그리고 그 지역의 시민사회하고 진보진영하고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단위들의 연계는 있었지만 항상 한계에 부딪혔던 지점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주민들의 생활 속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것이 노동과 어떻게 연계해 들어가야 될 것인지, 그리고 진보정당과 어떻게 연계해 들어가야 될 것인지, 이런 과제들이 저희들한테 주어져 있다는 거죠. 촛불 광장 같은 이후에도 그런 힘들이 모아졌을 때 또 촛불로 모아질 수 있겠지만 그냥 막연히 모여 이런다고 모일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차원에서 운동정치를 말씀드렸던 겁니다. 말씀 우리 금속의 기 실장님, 아까 발언 시간 되게 짧았는데 혹시 추가로도 하실 말씀이 있으면 없습니까? 예, 우리 경남 정치위원장 혹시 뭐 제기된 그 의견에 대해서 혹시 더 붙일 말씀 있으시면. 사실은 뭐 역사적으로 반복되는 측면이 있기도 하고 그 반복을 그냥 뭐 반복되게 그대로 갈 거냐 이 문제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이제는 볼 때 아니냐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이게 뭐 시대가 촛불로 변했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기도 하는데 뭐 200만 민주노총 시대가 앞두고 있고 100만이라는 아주 귀한 이게 제1노총의 시대를 접어들었던 이것을 새로운 시각과 내용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바라보지 않으면 계속 과거에 전개되었던 방식의 사고와 틀로서 우리가 현재의 진보정당 운동, 진보정치 운동을 바라볼 것이냐에 대한 좀 깊이 있는 고민, 이런 것을 좀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이게 뭔가 줄 세워서 정리하자 이런 게 아니라 좀 깊이 있는 이야기,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이게 여러 가지 뭐 노동자 경남도 가면 이런 겁니다. 막말로 이야기하면 이게 어떤 노동자가 정의당이고 어떤 노동자가 민중당이고 막 엉망입니다. 엉망. 그거 저희들 통제를 할 수가 없어요. 깨놓고 이야기하면. 그것을 어떻게 그러면 총연맹의 지도력과 내용들이 합해져서 가맹과 산하에 그런 좀 공론화 과정과 깊이 있는 토론을 통해서 어떻게 만들어갈 것이냐. 100만 시대에 맞게. 앞으로 200만 시대를 그러면 이렇게 계속 그러면 정치를 그럼 진보정당은 정치를 하고 우리는 뭐 투쟁만 하고 또는 뭐 정권에 대한 반대 투쟁만 하는 방식으로 갈 거냐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 이런 것에 대한 저는 예를 들면 뭐 민주노총 위원장님이 출마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제가 6시를 채우려 했는데 6시 채울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예, 하실 말씀 더 있으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그래서 말로만 들어가려고 했는데 뭐 참 항상 빠버릇인데 예, 지금 아마 이게 전체적으로 평가를 보면서 민주노총의 정치 사업 자체가 제일 준비되지 못했던 부분들 아마 우리 김영환 위원장 직접 이게 정치위원장 맡았지만 실제로 물론 이제 이 코로나가 지배했던 총선에 있어서의 정서 조건 자체가 여의치 못했기 때문에 상당히 안 좋았지만 또 결과적으로 들여다보면 민주노총 또한 이 정치 방침 자체를 갖다가 재구성한 노력들, 그다음에 선거 방침을 역동적 실천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됐다는 부분들은 공통적으로 다 가졌던 것 같습니다. 이 평가 안에. 그래서 뭐 그런 걸 일단 전제로 마지막으로 마무리 발언 하실 분들만 제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건원 위원장 시작해서 한 1분 정도 발언 듣고 위원장님 발언 듣고 마치도록 네.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그 공공소조가 정치신문을 만들고 있는데 정치신문의 제목이 노동조합 정치가 반이다예요. 실제로 노동조합 정치가 반이다라고 신문 제목을 잡으니까 상집에서 야, 이씨 그렇게 잡으면 어떡하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노동조합 정치가 반이냐, 왜 투쟁이 반이고, 야, 그것도 반이고, 교육도 반이고, 그것도 반이고, 정치도 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저는 노동조합에서 바뀌고 있는 거잖아요.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노동조합이 바뀌고 있는 거고, 노동조합, 그다음에 정권도 바뀌고 있는 거고, 이 흐름이 바뀌고 있는 속에서 노동조합에서 정치를 얘기하려면 저는 딴 거 말고 제발 꾸준히나 하자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꾸준히 해야 뭐가 되든 말든 할 거고, 이게 평가도 한 다음에 또 똑같은 거 안 하려면 뭐라도 아까 이제 정영훈 동지 얘기했지만 민중의 질 이렇게 저희 만들어 봤잖아요. 그러니까 뭐라도 좀 저지른 다음에 한 다음에 평가를 해야지 안 그러고 하면 이불 속에서 만세 하다가 죽을 것 같아서 그게 걱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우리 이건 동지께서 말씀하셨던 이제 뭘 해야 되는 거 아니냐에 대해서 100번 동의를 하고요. 저는 이제 이번 선거의 결정적인 국면은 그 민주노총의 민주노총에 대한 고민이죠. 결국은 당운동이라고 하는 건 역시 이 당을 직접 실제 노동대중이 빠져있는 당이 무슨 노동자의 정당이겠습니까? 당연히 노동자의 정치 세력화는 노동자가 정치 주체로 설 때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당장 어떤 뭐 통합된 하나의 정당을 당장 만들어내는 것은 누구나 다 어렵다고 볼 때 그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노동자 정치의 주체를 어떻게 만들고 세워나갈 건가, 그 역량을 어떻게 강화할 거냐, 또는 그 힘을 어떻게 만들 거냐 관건이라고 보고요. 그런 데 있어서 민주노총의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한 것이 이번 총선의 교훈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이제 어쨌든 아까 그 진보 정당들이 좀 약화된 이유가 뭐 집권당이 이제 보수 여당하고의 뭐 의제 차별화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지금 민주노총 솔직히 개인 생각은 민주노총 실력에서 지금 진보 정당에게 뭐 감나라 배나라 말을 듣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중요한 거는 각 정당이 노동자 중심성이 있냐 없냐 이런 걸 평가할 게 아니라 실제로 민주노총은 그럼 집권 여당하고의 의제 차이를 갖고 있느냐, 우리가 의제 차이가 있고 그거를 투쟁으로 만들고 조합을 설득하고 있느냐라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한 지점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제를 만들고 그런 의제가 각 당으로 침투할 수 있게 우리 조합원인 각 당의 당원들이 그걸 자기 당 가서 얘기해서 이렇게 하자고 얘기할 수 있을 때 저는 노동자 정치색과 길이 열리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시간들을 다 지키시나 예. 그러면 아마 전체 토론하는 과정에서 민주노총에 대한 평가도 대부분 다 한마디씩 하셨기 때문에 어쨌든 또 정치위원장 맡고 있는 우리 김명환 위원장이 약간 마무리 멘트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간단히 발언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출마 선언 하시죠. 출마 선언. 대선 출마 선언.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제가 왜 우울하신지 다 아실까? 그러니까 전략의 부재 그리고 이 전략의 부재의 상황을 과감하게 결단해서 돌파할 리더십, 그 리더십에 대한 기본적인
흔히 얘기하는 이 네트워크, 그리고 그것이 민주노총을 넘어선 이른바 연대 전선의 구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저희들의 그림은 여기 계신 동지들이 다 그리고 있는 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것을 현실화 시켜내는 것에 있어서 그러니까 단순히 의지의 문제로만 볼 수 없는 이것을 어떤 힘으로 이거를 좀 더 한 반보 정도만 해서 나가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것에서 저는 민주노총만으로 안 된다라는 거를 다시 확인해. 그거는 뭐냐, 민주노총이 덜 커서가 아니라 민주노총은 자기 의제에 대한 집중성이 가면 갈수록 높습니다. 조직이 커지면 조직이 커지는 것만큼 높거든요. 그 얘기는 뭐 임금 및 근로조건을 위해서 우리가 투쟁하는 게 아니라 민주노총이 그 커진 바운더리 내에서 들어오고 있는 의제는 바로 모든 노동자들의 의제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것에 대한 집중성이 더 높아진다라고 합니다. 리더십, 그리고 연대전선의 확장과 그것에 대한 어쨌든 흐름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에 대한 준비 정도가 안 되니까 그 진보정당을 통해서 대리정치를 하든 아니면 끊임없이 민주당의 의제안을 어떻게 집어넣을 거냐, 이제 이러면서 그 아까 얘기한 의제, 그다음에 담등 이런 게 좀 깎이는 거죠. 이렇게 좀 정말 아주 날카롭게 이렇게 제기가 되기보다는 이제 그런 과정을 좀 최근에 많이 이 정치위원회와 총선을 지나면서 많이 갖게 됐고요. 마지막으로는 저는 우리 주 발제자나 아니면 여기 계신 오늘 토론하신 동지들하고 지금은 어쨌든 코로나19 시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말 우리가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러니까 지난 시기에 평가를 그냥 지난 시기에 이어진 평가 이거보다도 새로운 정말 이 시대다라고 하는 거에 프레임을 어떻게 짤 건지, 그것에 정치 세력의 과제는 새롭게 어떤 게 있는 건지 라고 하는 걸 기존의 방식을 조금 응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새로운 뭔가를 좀 이런 게 좀 필요한 거 아닌가. 그렇다면 저는 조금은 기존에 우리 정치 사업에 해오신 이 동지들의 토론도 있지만 지금 우리 조합원들 얘기를 많이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좀 있습니다. 특히 이 민주노총의 새로 최근한 촛불과 이 상황에서 최근 3, 4년 사이에 여성, 청년, 비정규직 이 이야기를 많이 좀 듣고 이것을 어떻게 정치 사업으로 만들 거냐라고 하는 게 상당히 주어진 과제가 될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민주노총 위원장으로서 이 중요한 전략적 의제와 과정이 새로 준비되지 못하면 아까 박성원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예고된 실패를 자초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을 굳이 변명하거나 이러하기보다 이후의 과제에 대해서 어떻게 현실화시키는 실천을 더 강화할 거냐. 아까 얘기하신 지속성, 사업의 지속성, 조직의 안정성, 그리고 의제에 대한 과감한 이 고민들, 이 세 가지가 민주노총의 정치대륙화 사업에 지금 요구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도 이제 제 의견이었습니다. 예, 토론을 마치면서 한 말씀만 좀 드리면, 제가 2018년도 정책대의원대회 때 이게 정치 방침을 제가 좀 작성을 하면서 계속 제가 이제 암송했던 말이 있었습니다. 그게 세 가지인데요. 우선은 진보정치 다원주의라고 하는 틀을 갖다가 인정한 상태에서 과거 20년 동안에 진보정치 운동을 냉정히 평가해보고 그 속에서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진보정치 요소를 재구성하자 했던 것도 있었던 거고요. 그걸 기초로 노동시민 진보정치 운동들이 광범위한 연대정치를 좀 통해서 진보정치에 대한 새로운 통합을 찾아가자는 얘기가 아마 당시의 정책대회의 기본 하나의 요소였던 건데요. 사실 벌써 한 1년 반에 흘렀지만 여러 가지 어떤 일 때문에 민주노총 진전을 못 시켰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그것이 안 됐던 것들이 결과 진보정치 전반에 걸쳐서의 전략과 정치 방침과 선거인대 한계를 드러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아마 이제 우리 김영환 위원장님께서 남은 임기에 최대한 어쨌든 이거에 대한 기초를 좀 쌓고서 오늘 평가에 제기됐던 문제까지 포함해서 새로운 정치 사회의 전망들을 찾아가는 오늘 계기로서 오늘 평가 토론회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끝까지 남아주셔서 고맙고 이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